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0일 여러분들 불금 금요일입니다. 자, 옷이 바뀌었다고 굉장히 예쁘다고 해주신 분이 많은데 이 구독자분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를 불러주시면 저는 꽃이 되는 거죠. 예, 화사하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시장도 화사했으면 좋겠지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래도 시장이 나름대로 좀 선전한 섹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불안한 그런 시장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요. 내일 또 휴일이니까 또 마무리 정리하시면서 이 시간대 이래도 다른 약속하지 않고 이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코스피는 시초가의 25.8포인트 갭 상승을 꽤 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부분은 2738포인트 정도 수준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현물 매수, 선물 매도 출발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만기일 때문에 파생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매도가 좀 나갔지만 그래도 오늘은 외국인들이 다소 좀 사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 대형 IT 이런 쪽의 강세 출발 속에 일부 종유나 화학 그리고 자동차와 증권, 은행, 보험, 지주사 그리고 화장품과 면세점, 여행 그 다음에 게임주, 해운과 건설 등의 섹터들이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로봇, 그리고 엔젤 산업, 사료, 웹툰, 영상 컨텐츠 등의 테마군이 오전장 일단 출발은 굉장히 산뜻하게 출발을 했죠. 전일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연준 통화정책 기대감 부분이 부각됐고요. 영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자극되면서 개장 초반 일단 상승 요인으로 일분들이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좀 띄워드리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이게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왼쪽 보시면은 23년 평균치 이렇게 그리고 회색 부분들이 17년부터 23년 동안의 평균치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 약간 오렌지 색깔인가요? 자세히 보시면 실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오렌지 색깔을 보는 실선이 이제 최근에 올라온 모습이 보이는데 역시 이게 최근 들어서는 어떤 밴드를 넘어서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시장을 상회하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일단 기록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약간 경기가 또 좀 식어가는 것이 아닌가? 완전히 침체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경기가 좀 식어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열린다고 볼 수 있겠죠. 오른쪽 보시면은 미국 국채 등락률입니다. 4월은 국채 관련돼서 올라갔고 5월은 좀 빠지고 있죠. 그래서 2년물, 10년물, 30년물이 5월달 보시면 회색 막대 그래프 보시면 대부분 다 2년물, 10년물, 30년물이 금리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빠지는 것은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영향을 받고 오늘 어느 정도 주가들이 이제 움직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호실적 발표 지속 중인 코스피도 시장금리 하락에 또 위험 선호 관련된 부분에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자금이 또 재유입됐죠. 저는 시장에 조정 유발했던 외국인 순매도세가 오늘 좀 진정이 되면서 하루 만에 순매수 전환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파생 만기일 때문에 포지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선물도 팔고 이렇게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하루 만에 포지션이 바뀌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징 업종은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저 PBR주라든지 그 다음에 해운과 게임 업종. 해운과 게임은 최근에 하루 이틀 동안 꽤 좋았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도 상저하고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이 꽤 어닝 서프라이즈를 꽤 많이 내고 있고요. 화장품 섹터도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보면 해운도 마찬가지고 이런 업종들 모두 실적과 상승 모멘텀이 연동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해운 같은 경우는 1분기 비수기인 영향의 업황 우려 속에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지만은 홍해 사태로 원임지수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5월에 해운 업종이 지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섹터들은 다음 주에 삼성화재, 한화생명, 삼성증권, 메리츠금융지주 5월 14일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 발표가 5월 16일에도 이루어집니다. 삼성생명이 아마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에서 주주환원 정책 관련된 발표가 뭔가 강화된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으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이 업종이 움직이고 있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대부분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일부 게임주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기술 효과도 있고 사실은 또 빈집이었죠. 게임이 워낙 보수적으로 좀 좋지 않게 봤었기 때문에 기간 외국인 수급들도 빈집인데다가 1분기 실적이 갑작스럽게 좋은 실적들이 나오니까 여기는 막 사고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시장에서 막 튀어오르기 시작한 거고요. 넷마블 신작이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징도 상당히 또 좋은 실적이 구가되고 있다는 점도 부각을 된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반도체 약세, 게임과 엔터 미디어 등의 최근에 소외됐던 업종 중심으로 또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암 관련된 부분에 시장 예상치 하회하는 매출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암 같은 경우는 지금 가이던스가 좀 하회하는 가이던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국내 코스닥의 반도체 중소형주에 크게 좋지 못한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게임 업종과 신작 기대감의 호실적 그리고 주주환원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일단은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요. 펄어비스도 흑자 전환했고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또 들어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관련된 진출 기대감의 로봇 관련주라든지 SM과 SMCNC의 키스트의 매각 본격화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엔터주들도 일부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강세였고 특히 한국전력이 1분기 호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 주도했고요. 한편 오늘 증권보험 금융등의 밸류업 업종이 또 역시 강세였는데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고 또 윤 대통령 발언에 여러 가지 외국인 순매수세가 또 이어지면서 역시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1분기 실적 기대치에 부합하면서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CJ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유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흐름이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운수창고는 해운업종 주도로 강세가 역시 나타났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중국 경기 확장 기대감이 유효한 속에 화장품 업종 일단 굉장히 또 오늘도 좋았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어제 우리가 실리콘2조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한국콜마는 1분기 실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급등했고요. 반면 의료종밀이 약세였고 그리고 특히 덴티움 같은 경우는 부진한 영업이익으로 주가 하락했고요. 뒤이어서 기계는 차익 매물로 약세 전개가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기관 순매도로 약세였는데 업종별로는 방송 서비스가 강세입니다. 특히 CJ E&M 같은 경우도 1분기 호실적으로 급등했는데 최근에 보면 TV인가요? 그 CJ E&M 관련인가? 어쨌든 프로야구 유료화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았다.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뒤이어서 디지털 컨텐츠 강세였고 업종 내에서 펄어비스가 1분기 흑자전에 성공하면서 또 급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화장품 업종도 역시 오늘 역시 강세였는데요. VT가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급등했고 돌아가면서 지금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면 반도체가 약세였고 외국인 수급이 밸류업과 해운업종 중심으로 몰린 영향으로 반도체 쪽은 꽤 소비장들이 빠졌습니다. 뒤이어서 IT 하드웨어나 종이, 목재 등이 좀 약세를 보인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강했던 반도체 소부장이 좀 쉬는 모습, 그리고 굉장히 빈집으로 이야기됐던 게임과 그 다음에 일부 해운 업종까지도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게임 업종 더 갈까요? 예, 아직까지 제가 나 혼자만 레벨업 아직 다운로드 못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좀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볼까 고민 중인데 여튼 굉장히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좀 신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이 전력과 전력 설비가 오늘도 여전히 좋았습니다. 전선주들로 일부 종목들이 또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또 유안타 증권에서 오늘 보고서를 내면서 역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전력 산업은 초호황기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AI 데이터 센터 등장 때문에 역시 신규 데이터 센터 필요가 이루어지면서 더군다나 북미 쪽에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시기 이런 것들이 사이클이 도래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도 전력 설비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또 분석이 됩니다. 좀 일부 구리 광산은 전력이 또 모자라서 구리까지 팔기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역시 지금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핫하게 거래가 되고 있죠. 자, 첫 번째 자료를 좀 띄워드리면 미국의 변압기 생산자 가격 인덱스인데요. 다시 한번 튀어 올랐죠. 그래서 최근의 흐름들이 역시 신고가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변압기 관련된 이 생산자 가격 인덱스가 치솟고 있습니다. 여전히 꺾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짝 횡보를 하더니 다시 좀 튀어 오르기 시작한다. 역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15년 만에 도래했던 전력 산업의 확장 사이클이 북미에서 지금 지난 과거보다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교체 사이클이 약 75% 이상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사이즈가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교체 수요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신규 수요가 함께 동반되고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쉽게 당장 단기적으로 꺾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과거의 교체 사이클이 최소 6년간 지속된 걸 감안한다면 이번 사이클은 적어도 그냥 똑같이 생각하면 2029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유한타증권은 평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한국전력기기 수출 단가 추이인데요. 2004년에서 6년까지 쭉 이어지면서 초기에 그리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쭉 이어졌죠. 6년간 최근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4년부터 이제 5년, 6년 이렇게 하면서 2, 3년 정도 올라가는 확장 초기 장면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2021년 정도부터 들어오면 24년까지는 적어도 이러한 초기 단계가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24년부터 29년까지는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다. 확장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신규 수요까지 애드업이 된 사이클이니까 예를 들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과거 사이클이 6년 정도 이어졌다는 점에서 최소 그 정도 간다면 2000년대 말 후반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송전 변압기 피어 그랩의 25년 PER 비교입니다. 이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등등이 있는데 역시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LS일렉트릭,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등이 있는데 현대일렉트릭은 거의 PER 20배 정도까지 이상 와 있죠. 그리고 LS와 일진전기가 조금 낮은 편인데 오른쪽 보시면 GE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이 보면 해외 평균이 PER 22배가 넘고요. 일부 종목은 지금 30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보다 국내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아직은 좀 남아있다 보는 거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일단 유한타증권은 해외 평균 PER이 22배, 일부 다른 증권사에서는 26배 정도로 피어 그룹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국내 관련된 송전 변압기 PER은 15배, 16배 정도 수준이니까 아직은 갭이 좀 남아있어서 여전히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올라갈 룸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배전 변압기 피어 25년 PER 비교인데요. LS일렉트릭과 재룡전기 이게 나와 있는데 해외 평균을 보시면은 좀 전에 보여드린 건 송전 변압기이고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배전 변압기거든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튼이라는 게 이제 가장 글로벌에서 가장 큰 회사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30배가 넘어가고 있죠. 폴춘 일렉트릭 이쪽도 지금 30배 중반 정도, 35배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쭉쭉 내려가 보면 파워 인더스트리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해외 평균 PER이 각 25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전 변압기 같은 경우는 평균 PER이 14.8배, 한 15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는 좀 싸다. 아직까지도 저평가다라고 이제 유한타증권에서는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똑같은 밸류를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규모가 다르다든지 그러면 우리나라 규모가 훨씬 더 만약에 회사가 작다고 한다면 아마 똑같은 밸류까지 올라가기 힘들지라도 밸류에이션 갭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는 점에서 여유가 조금 더 있다. 아직까지는 업황이 꺾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식으로 리포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일부 이제 무슨 전기 이런 종목들은 꽤 급등세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해피하시겠지만 이 종목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최근에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 따라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위험할 수 있죠. 신고가 뚫은 종목을 다시 따라간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사이클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 긍정적이다 볼 수는 있는데 트레이딩 영역은 좀 다르죠.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 좀 더 중장기적으로 업황 자체가 꺾이는 사이클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대세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아직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역시 해운 업종입니다. 최근에 해운 업종들도 꽤 움직이고 있는데요. 불안한 중동 지역 정세 때문에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꽤 관련된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홍해 항로 정상화가 다소 좀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글로벌 해운 흐름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2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비수기인데 중동 분쟁이 또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3분기가 또 해운 성수기로 넘어가는 이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수기에서 강하게 지금 지표들이 올라오면서 3분기 성수기까지 이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박 확보 경쟁 분위기가 또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중국의 상하이 해운거래소에서 지난달 26일 기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가 전주 대비 9.67% 상승하면서 1940.63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던 3월 29일 1730.98 이후에 4주 연속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운사 1분기 실적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한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요. 작년 4분기 9억 2천만 달러 약 1조 2,300억 적자를 냈던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가 올 1분기 1억 7,770만 달러 영업이익을 흑자로 돌리면서 대규모 턴어라운드를 일단 했습니다. 이 머스크는 홍해 물류 차질이 최소 올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을 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연간 수익 목표도 다시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또 기록하고요. 또 국내 최대 해운사 HMM도 홍해 사태가 운임에 대해서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또 흑자가 이어질 것이다 또 전망되고 있죠. 이런 것들 같은 이야기가 또 HMM 같은 경우는 5월 중에 주력 노선이 미주 노선 계약을 경신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역시 그 경신 시점에 더 높은 수준의 아마 운임 계약이 체결될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비수기가 굉장히 좋은데 3분기 성수기가 이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해운업종들이 지금은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한투증권에서 한국투자증권에서 보여주신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SCFI 관련된 유럽 노선이거든요. 보시면은 각 연도별로 움직임이 있는데 24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표들이 쭉 나와 있지만 이렇게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SCFI가 지난주 중국 노동절 연휴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2주 만에 업데이트 될 예정으로 보고 있는데 역시 그 사이에도 운임시황은 계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아마 2주치 상승률이 반영되면서 상당히 오른 지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HMM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물론 이틀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잡는 것은 좀 부담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컨테이너 해운 운임이 2차 상승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1분기 서프라이즈 기대까지 주가를 또 끌어올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태에 따른 수혜는 1분기보다 오히려 2분기부터 좀 더 본격화될 것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좀 봤고요. 그러니까 좀 더 길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SCFI뿐만 아니라 BDI 역시 2분기 또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 다만 이제 스팟 운임과 실적 간의 시차를 또 감안한다면 역시 1분기 HMM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할지 대해서는 한투증권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 발표된 게 아니니까. 근데 막상 다음 주 화요일 실적 발표가 나오면 주가가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걱정도 좀 되는데, 지금의 해운업종 투자는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운임 강세 그리고 이익 성장에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코멘트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방어주를 찾는 수급이 아마 해운업종 중심으로 일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벌크 해운 종목의 저평가 매력도 역시 지금은 주목할 시기다라고 한투증권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해운업종 매매하기 쉽지 않죠. 조선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역시 게임주입니다. 최근에 게임주 관련해서 제가 또 언급을 드리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가장 지금 핫하게 이야기됐던 게 나 혼자만 레벨업 라이징, 이 게임이죠. 그래서 지금 그 사전 예약자 수가 1,500만 명이 넘어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역시 영향을 받으면서 게임주들도, 다른 게임주들도 막상 1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꽤 나왔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NC소프트가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액은 3,979억 원, 영업이익이 257억, 순이익이 571억 정도 나왔는데요. NC소프트 주가가 여기다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회사 분사 그리고 인력 구조조정 등의 경영쇄신,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따라가면서 주가가 굉장히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펄어비스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85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억 8천억 정도 5억 8천만 원, 그리고 순이익이 128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1분기 기준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있었지만은 아무튼 흑자 전환을 했고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펄어비스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더군다나 해외 게임 전시회인 게임스컴에 참가하면서 신작 붉은 사막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시연 버전도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신작 기대감에 대한 또 기대도 있죠. 거기다 차기작 도깨비의 개발도 박차하면서 2부 관련된 지적재산권 IP 기반의 신규 프로젝트 속도도 내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역시 관련된 펄어비스 쪽에 신작 기대감도 역시 모멘텀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도 전날 장 마감 후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 매출액이 5,85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7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고요. 순손실이 99억인데 적자 지속이긴 합니다만 영업 손실 92억 대비 흑자 전환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좀 좋았던 모습이고요. 말씀드렸던 신작인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징이 일단 글로벌 출시를 하면서 78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인기 1위가 있으면서 굉장히 좀 바람몰이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해당 게임이 글로벌 누적 조회수가 143억 뷰를 했으면서 엄청나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작을 기반으로 한 MMORPG 게임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흥행몰이를 하고 있고요. 사전 등록자가 말씀드렸던 1,500만 명 이상으로 등록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일 장 마감 후에 하이브 지분 110만 주를 2,198억 9천만 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죠. 단가는 19만 9,900원으로 이제 처분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넷마블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하이브 힘든데 넷마블 왜 그러세요? 이런 힘든 시기에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여튼 뭐 좀 일부 지분을 팔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넷마블 관련된 컨퍼런스 콜에서 일단 발췌된 내용이 있었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 런칭 하루 후에 이 DAU, 그러니까 개인 동접이죠. 이게 500만 명 들어왔고요. 그리고 매출이 런칭 하루 만에 140억의 매출을 올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그러다 보니까 역대 국내 게임 사상 최초 아닌가요? 이 정도 게임이면? 그래서 우리 게임 중에 역대 최고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 게임 관련된 매출이요. 그래서 굉장합니다. 지금 나 혼자만 레벨업.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역대 게임 중에 최고 실적 매출 140억 하루 만에 나왔다. 이게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도 뭐 위메이드나 데브 시스터즈의 어떤 1분기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도 발표가 됐고요. 컴투스도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 올해 게임사들이 역시 이제 상저하고의 실적이 나오고 하반기 신작 기대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상반기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있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아마 빈집 상태에서 꽤 많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종목들이 좀 올라왔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제노님. 1매출 50억 이상이면 대박이죠. 근데 1매출이 140억이 달성됐다고 컨퍼런스 콜에서 넷마블이 밝혔기 때문에 정말 그게 얼마나 이어질지 하향안정화 되겠죠. 일정 수준 지나면. 근데 초기 어떤 반응은 아주 폭발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시기님, 한국 게임사는 걸러야 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워낙 뭐 프락시에이션이 크고 이렇게 과거처럼 그렇게 흥행몰이가 될까라는 의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일단 나 혼자만 레벨업 이 게임이 어떤 결과를 낼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확실히 다른 뭔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첫날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섹터는 역시 이제 화장품입니다. 역시 어제도 이제 화장품 제가 말씀드렸고, 실리콘2 자세하게 좀 어제 말씀드렸는데, 역시 오늘도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시장에서 대규모 무피입고 상향 조정까지 나오면서 좋았고, 그 외에도 역시 돌아가면서 지금은 화장품 섹터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역시 보이고 있고, VT 같은 경우도 오늘 좋았죠. 그래서 역시 오늘 어제 언급 안 됐고 어제 조금 상대적으로 주춤했던 종목까지도 역시 키맞추기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또 리포트를 냈는데요.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4월에도 이제 월 단위로 봤을 때 4월에도 이 비중국형 수출 성장이 견조했고, 특히 미국과 유럽 수출이 이 메이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채널과 브랜드 간의 격차도 좀 있긴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아울러서 올해 화장품 업종의 성장 모멘텀은 역시 비중국 쪽의 수출과 그리고 매스 브랜드 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자료인데요.
키움증권 자료입니다. 국내 화장품 관련된 수출 추이입니다. 보시면 왼쪽 보시면 역시 그 비중국향 푸른색이죠. 예, 보시면 확실히 튀어오른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전체 화장품 YY 증가율이 가운데 짙은 색으로 보시면 역시 플러스 증감률이 나옵니다. 근데 제일 아래쪽 보시면 약간 옅은 색인데요. 옅은 붉은색인데 중국향이 YY 마이너스권에서 그래도 그 폭을 좀 줄여들면서 역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약간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좀 아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비중국향 부분에 대해서 중국 쪽을 메이크업 해주는 성장세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고 그 부분들이 미국과 유럽 쪽 시장에서 나타난다 봅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국내 비중국향 화장품 국가별 수출 추이인데요. 보시면 역시 푸른색 표가 미국 쪽이 역시 튀어오른 게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의 YY 증가율이 상당히 좋고요. 아래쪽 보시면 유럽향도 역시 좋고 일본도 올라오죠. 그래서 역시 이런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일본 쪽에서 전년비 증가율이 플러스권으로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 키움증권에서는 중국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화장품 업종들이 나아가는 수출 지표에서 중국이 올해 주인공이 될지는 않겠지만은 아예 또 완전히 포기하기는 아쉬운 시장이다.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중국의 화장품 수요가 반등하지 않더라도 회복과 성장하는 분야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고요. 역시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의 비중이 큰 업체는 LG생활건강인데 더후 같은 경우도 중국 틱톡의 3월 분여절 그리고 1분기 판매 그리고 4월 월간 판매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별적으로 좋아지는 회사가 있다는 거고요. 낮은 기저와 리브랜딩 관련된 효과 때문에 올해 중국 법인의 플러스 성장이 LG생활건강에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연말에 구조조정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빌딩, 리브랜딩 들어가고 구조조정 들어갔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이 올해 1분기 접어들면서 LG생활건강이 굉장히 좋은 그림이 일단 나오고 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3월 분여절 행사 순인데요. 틱톡 관련된 자료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3월 중국의 분여절 행사 순위에 틱톡 쪽에서 왼쪽에 보시면 후인가요? 예, 후가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른쪽 보시면 23년 기준 중국 화장품 시장의 채널 비중인데 오프라인이 47.4%지만 틱톡이 지금 16.9%인가요? 예, 두 번째로 많은 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도 아마존 쪽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도 채널이 좀 바뀌면서 역시 틱톡을 통한 이 채널 성장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LG생활건강이 갑자기 더 후한 제품이 틱톡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나타내면서 중국 법인의 턴어라운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관광객 회복 기대감도 있죠. 국내 인바운드가 역시 늘고 있다 이야기되고 있고요. 최근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실리콘2 이런 화장품 업체들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것도 연일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CNC 인터내셔널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이런 것들도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가 오늘도 일부 종목들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섹터입니다. 다섯 번째 섹터는 역시 이제 오늘 일부 방산 쪽이 또 움직였습니다. 그 하나증권이 또 리포트를 냈는데 21년부터 23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한 해외 수출을 기반으로 향후에 국내 방산의 수출 관련된 비중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실적의 질이 향상된과 동시에 이익 증가까지 올라갈 것으로 봤는데요. 과거에 낮았던 여러 가지 증가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 그러니까 오버밸류의 요인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인데 수출 비중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디스카운트 요인 역시 해소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쪽에 관련된 일부 방산업종과 디스카운트 그 폭이 줄어들면서 디스카운트가 역시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부여하는 합리적인 멀티플을 국내 방산업종이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증권에서 평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를 좀 띄워드릴까요? 국내 방산 5개사 시가총액 추이 흐름인데요. 이게 보면 20년 4월 6일을 100으로 놓고 움직이는 겁니다. 과거 2012년부터 움직이는 모습을 이제 표로 그려놨는데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2020년 4월 6일이 100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기준을 봤을 때 24년을 본다면 지금 거의 6배 정도 올랐네요. 2020년 4월 6일을 100으로 놨을 때 지금 국내 방산 5개사 시가총액 추이가 6배 정도 올랐네요. 자, 오른쪽 보시면 해외 방산 6개사의 시가총액 추이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2020년 4월 6일 100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보면 300포인트니까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국내 방산 업종이 역시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한다면 2020년 4월 6일부터 본다면 국내 방산 5개사 시가총액이 해외 방산 6개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플의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해외 방산 기업 대비 국내 방산 기업들의 향후 이익 증가폭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방산 멀티플이 적정 수준까지 회복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큰 폭의 이익 성장에 기반한 주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장기적으로 적정 멀티플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주가 상승폭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업이익에 따른 이익에 따른 흐름이 어떻게 해외 방산과 다른가?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왼쪽 보시면은 국내 방산 기업들 영업이익 추이 전망 컨센서스입니다. 자, 기울기를 보세요. 2022년부터 보시면은 쭉 보입니다.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로템, 현대로템, 카이, 그다음에 LIG, 넥스원 쭉쭉 보이죠? 이 폭을 보세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 해외 방산 기업들 영업이익 추이 전망입니다. 이 보시면 로키드 마틴 등등 포함해서 보면 다소 좀 누워 있죠. 상당히 좀 평탄합니다. 근데 왼쪽 보시면은 국내 방산업계들이 22년부터 스타트를 했을 때 해외 방산업계보다 비교했을 때 이 주가 관련된 부분에서 이익에 대한 어떤 폭이 그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받았던 그런 멀티플 관련해서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역시 과정에서 방산 관련된 좀 더 이어지는 방산 관련된 긍정적인 흐름과 관련 동행을 하면서 주가들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코츠 테크놀로지, 뭐 포메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이제 전체가 오른 건 아니지만 일부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꽤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위성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방사는 또 위성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회사가 꽤 있기 때문에 이게 위성이 더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방산뿐만 아니라 위성 관련된 것도 이제 5월 이후로 이제 우주방사청인가요? 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점점점 나가면서 우주항공 이 관련된 쪽도 역시 더불어서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좀 긴 호흡에서 역시 같이 우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가 오늘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약간 뉴스에 따른 테마성 움직임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선행 연구를 담당하는 삼성종합기술원, 이게 이제 SAIT라고 봅니다. 삼성종합기술원이죠. 연구과제에서 자율주행을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연구에 투입됐던 개발 인력을 로봇 인텔리전스 연구로 전환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미래 로보틱스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경험, DX 부분 산하의 선행 연구 개발, R&D 조직인 삼성 리서치도 현재 자율주행 관련 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의 자율주행 관련 연구는 사실상 중단됐다고 알려졌다 이렇게 기사가 된 거죠. 현재 삼성 리서치도 활발히 로봇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이 관련된 삼성종합기술원이 로봇 인텔리전스 연구에 가세하면서 삼성전자의 로봇 연구에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산하의 로봇센터를 운영 중인 삼성 리서치가 지난해 미국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로봇 전문가인 권정영 매니저를 또 상무로 영입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로봇 쪽으로 힘을 실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는 주가들이 좀 올랐고 오늘 이것 때문에 역시 자율주행 관련된 쪽은 주가가 다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걸 약간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게 트리플아이라는 이 플랫폼 리서치 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율주행 업계와 시장 주식시장의 간극이 여전히 좀 큰 것 같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왜냐? 자,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니까 뭐 레벨 5까지 보는 거죠. 하지만 현업에서는 레벨 2, 레벨 2 플러스 부분의 자율주행 부분에 부분적인 본격적인 확장을 또 준비하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이 지금은 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은 레벨 3라는 표현보다는 레벨 2 플러스라는 개념을 또 더 많이 사용하는데 올해 7월부터 유럽에서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 레벨 2 이상의 버금가는 ADAS를 의무 탑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레벨 2의 자율주행의 핵심은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을 보완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있고 역시 지금은 ADAS가 핵심입니다. 굳이 기사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을 폐기하고 로봇으로 완전히 올인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원래 삼성은 자율주행 개발을 아주 자세히, 아주 공격적으로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도 힘을 안 줬던 사업 분야인데 그만둔다는 게 별로 크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한 거죠. 그래서 삼성은 전장에 또 힘을 싣고 있고 전장용 반도체는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이죠. 그리고 타임 오브 플라이트 관련된 센서, TOF 센서죠. 그리고 MCU, 그 다음에 ADAS, 엑시노스 노트죠. 오토죠.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자율주행 성장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영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장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역시 삼성이 전장에 힘을 싣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은 자율주행을 접는 게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레벨 5에 국한되는 완전 주행 자율주행까지는 필요 없는 부분에 힘을 좀 일부 빼고 부분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장에 실제 힘을 실는 걸로 봐야 된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깨진다, 뭐 접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식시장의 평가는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여전히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여야 될 때로 보는 것 같고 정확히 이 자율주행을 위한 전장용 반도체를 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을 또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봤을 때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 많이 팔아갖고 주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아주 영리하게도 이 테슬라를 보는 관점을 전기차 판매에서 자율주행이나 로봇으로 관점을 싹 돌리면서 아주 영리하게 돌리면서 주가가 반등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차 영역도 지금 자율주행과 맞물린 쪽으로 확장되는 거지 자율주행의 판매, 뭐 수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완전히 꺾였다. 물론 삼성이 안 하니까 뭐 이젠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그건 조금 너무 오버한 것으로 이제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쪽도 역시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은 지켜볼 때다. 저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 다음 표는 역시 어제도 최근에 이제 음식료, 식료품 그리고 이제 콩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드렸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코코아 가격을 2배 이상 급등시켰던 엘니뇨에 그게 나왔었죠. 근데 요즘 코코아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라니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양대기청 NOAA 산하의 기후예보센터 CPC에 따르면은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올 4월에서 6월까지 0%에서 5월에서 7월까지 26%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확률은 연말로 갈수록 점점 커져서 8월과 10월에는 80%로 치솟고요. 10월과 12월에는 86%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분석 자료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니냐가 발생하면 국제 곡물과 원유 가격이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아마 에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반 보고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최신의 또 외신에 따르면은 뭐 지난번 말씀드렸죠. 지난달 29일부터 브라질 히우그란지드 술주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 사태가 또 잇따르게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쪽에 콩 관련된 쪽에 로스가 생긴 겁니다. 브라질 지질청에 따르면 이번 홍수가 1941년 브라질 대홍수 당시의 규모를 능가한 규모의 홍수라고 발표를 했고요. 브라질 3위 콩 생산지가 여기 타격을 받으면서 폭우 발생 전 브라질 국영 작물 기관들이 그 지역의 콩 생산량을 2189만에서 2225만 톤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번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말씀드렸던 한 약 70에서 80% 정도의 콩이 손상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콩 가격에도 역시 상승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이 되면서 관련된 일부 오늘은 사료 관련주라든지 신성홀딩스, 보라티알, 샘표 식품 관련된 쪽도 같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테마성이긴 하지만 역시 이렇게 또 올라가다가 또 인플레 자극을 할까 좀 고민입니다. 단기에 좀 끝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드렸던 한일사료나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 한탑, 신성홀딩스 이런 쪽은 역시 이제 테마성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 종목이라 변동성이 크니까 좀 조심을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렇게 조심을 좀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역시 이제 반도체 쪽인데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일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로 따지면 0.64% 정도 빠졌는데,
암 같은 경우가 역시 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분기 실적이 나왔죠. 그러니까 역시 어떻게 보면 컨센 상회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근데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그게 왜냐? 향후의 실적 전망 관련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좀 좋지 않게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고요. 암은 25년도 회계연도 매출 하한을 38억 달러 제시했는데 시장의 예상치 39억 9천만 달러를 하회한 수치가 가이던스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실적은 좋았지만 주가는 빠져버린 겁니다. 이에서 AI 특수에 대한 시장에 또 의문이 제기됐고요. 이 가운데 엔비디아도 1.63% 하락하면서 역시 지수 하락을 또 이끌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오는 2032년도에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시장의 4분의 1 이상을 아마 미국이 차지할 것이다 분석이 또 제기되면서 향후 한국 기업들의 뭐 경쟁력 그리고 미국의 생산시설 확대가 지금보다 더 커지면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또 지정학적 이슈 등에 따라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다소 조금은 암 영향 등등 때문에 오늘 반도체 소부장도 대부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이던스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또 HBM 타임라인인데요. 지금 하반기에 HBM3E를 어떻게 들어갈 거냐, 그리고 12단 제품이 양산이 나오면서 또 어떻게 엔비디아 쪽에 선점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4년 3분기에 SK 하이닉스가 5세대 HBM 3E의 12단 양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올해 2분기에 5세대 HBM3E 12단 양산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NCF 방식을 지금 아직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MUF 방식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MUF 방식의 하이닉스가 좀 더 앞서고 있고 엔비디아에 또 납품을 했지만 또 NCF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또 뒷단으로 단을 올라가게 되면 어느 기술이 또 더 유리하다 이런 걸 이제 서로가 굉장히 많이 장점을 서로 부각시킬 수 있죠. 높은 단이 더 쌓여서 8단, 12단, 16단 넘어갈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냐 그 기술적인 차이에 따라서 어디가 더 유리하냐 이걸 서로 이제 공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이것마다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 말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계약을 직접적으로 하는 곳이 역시 이제 이기게 되겠죠. 위너가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계약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곳을 어디 쪽으로 볼 수 있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어디가 더 좋다 저도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공방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이 높아지면 역시 휨 현상이 나타납니다. 휨 현상. 그리고 열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어느 쪽에서 좀 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런 현상을 잡아서 품질적인 부분들을 인정을 받느냐 이것들이 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T 쪽이 그러면 막상 안 좋을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좀 다른 지표를 자료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첫 번째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큰 표가 하나 나옵니다. 아주 큰 표가 나오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조금 크게 위쪽으로 좀 확대가 가능할까요? 특히 왼쪽 중심으로 좀 확대를 좀 해주시면 이게 모건 스탠리 자료인데요. 엄블레라 리서치 쪽에서 올려주신 모건 스탠리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오버스프라이 모니터라 해가지고 AI 관련된 테마별 1년 그리고 3년간의 공급 과잉 예상도를 수치화해서 낸 모건 스탠리 자료입니다. 조금 확대를 좀 해서 여기 보시면 왼쪽을 좀 보세요. 보시면은 1년, 3년 숫자가 나와 있죠. 이게 보시면은 1년이 이제 1로 돼 있는데 3년 뒤에 숫자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오버 서플라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잉이 되는 겁니다. 공급 과잉. 그리고 이게 다소 조금은 낮은 숫자가 나온다면 공급이 그래도 과잉이 아닌다고 상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하이퍼스케일러 포함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역시 대부분의 하드웨어 쪽은 아래쪽에 내려가면 공급 과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파운데이셔널 모델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래쪽 보시면은 컴포넌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매뉴팩처러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제조업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다 보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전력 부분 그리고 그리드 그리고 케이블 구리 이런 쪽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상당히 낮은 지표가 나옵니다. 숫자로 보면. 그래서 말씀드렸던 전력, 그리드, 케이블, 구리 이런 인플라가 공급 과잉 가능성이 상당히 낮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수치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은 보고 있는 쪽 시장의 포커스는 말씀드렸던 전력,
그리드, 케이블, 구리 이쪽으로 좀 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자료 좀 띄워드릴까요? 그 다음 헤드라인 모건 스탠리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비게이팅 AI 오버스프라이 해가지고 이게 아마 표지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은 현재로서는 수요가 견조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AI 공급 과잉에 대해서 이걸 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이 이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공급 과잉 위험 증가 요인은 뭐냐? 기본 모델의 경쟁이 심화가 된다든지, 기존에 있던 기본 모델의 경쟁이 심화가 된다든지, 두 번째는 서버나 렉 ODM의 경우에는 이미 공급 과잉 위험이 증가하는 부분이 일부 보이고 있고, 액체 냉각 부품도 마찬가지고, 규모 면에서 차별화가 부족한 광 네트워크 장비도 일부 공급 과잉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평가를 했습니다. 공급 과잉 위험의 감소 요인을 본다면, 그럼 좀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이죠. 이걸 본다면 전력과 그리드, AI의 가장 명확한 병목 현상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분야의 약 5년간의 수주 현황을 보면 공급 과잉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변압기와 고압 케이블은 2년 정도 지연되는 전력 요구 사항과 또 맞물려 있다. 긍정적이죠. 그리고 구리는 에너지 전환 수요가 여기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27년까지 데이터 센터는 구리 수요의 약 3.3%까지 올라올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리가 좋다는 이야기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마지막 표를 보여드릴까요? 마지막 표를 보여드리면 희망적인 마지막 차트입니다. 이게 마지막 차트 보여드리면 AI의 주요 대표주들의 실적과 퍼포먼스 경로가 과거에 모바일과 관련된 폭발적인 아주 장기 사이클, 이 사이클과 아주 유사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이클을 본다면 과거에 모바일 사이클로 봤을 때는 아주 초입 단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4년 현재 AI의 YTD 성장률을 본다면 과거에 중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모바일 사이클, 빅 사이클 아주 많이 올랐던 사이클에 비한다면 현재 AI 대표주들의 실적 퍼포먼스 경로는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사이 잘 지내시면서 월요일날 아주 기쁘게 웃으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